자, 오후 수업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오후 수업을. 자, 오후에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문학을 조금 세밀히 봐서 더 보더라도, 일단은 또 이달까지 문학을 마쳐야 되니까, 이달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시하고 소설의 개관까지만이라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오늘은 459페이지 9번. 자, 지난주 진도를 잠깐 보자. 맞아. 458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자, 459페이지. 자, 뭐를 보자? 들길에 서서 요 작품을 봅시다. 자, 9번. 신석정에, 자, 뭐가 나왔어? 자, 들길에 서서. 자, 보니까 신석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죠? 30년대 후반에 전원파 목가적 시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 시는 전원파나 목가적 성격의 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원파라는 것은 전원적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일제강점이라는 시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대 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가 들길에 서서 요런 작품이 되고요. 요 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들길에 서서인데, 서 있는 건 화자겠지. 그치? 그럼 이 시에서 이제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은 뭐다? 들길이다 이거지. 들길이다. 그러면 이제 이 들길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들길에 서서 행복을 맞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달프고 시련의 시간이 들길에 서서 보다 밝은 세상을 꿈꾸는 겁니까? 들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 오케이? 그것만 찾아내면 이 시는 아주 쉬워집니다.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시 자체도 간단하게 돼 있죠. 간단하게 돼 있는데, 자, 봐보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푸른 산은, 내가 보니까 저 푸른 산은 늘 머리 위에다가 흰 구름을 이고 살아. 그러면 흰 구름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늘, 산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살지. 구름이라는 건 플러스겠죠. 희망이거나 소망이거나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푸른 산은 늘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항상 푸른 하늘을, 나는 여기서 화자겠지. 나는 뭐 하겠다?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그럼 푸른 하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두 가지를 등가로 보죠. 산 위에는 늘 흰 구름이 있네. 내 머리에는 늘 푸른 하늘을 이고 살 거야. 이거니까, 푸른 하늘이란 것도 역시 플러스이지. 이상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겠지. 쉽게 말하면, 다 드러내면. 그래서 산에게는 구름이 있듯이 나에게는 푸른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다? 꿈과 이상의 세계를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살 거다. 그리하여 하늘을 향하여, 살림처럼 나무처럼 두 팔을 드러낸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사는 것. 이건 어떤 삶이야? 정말 숭고한 삶이야. 거룩한 삶이야. 의미 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결국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삶은 숭고한 삶이어라. 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근 징구를 밟았더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푸른 하늘을 꿈꾸면서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또 기쁜 일이냐. 그러니까 산이 구름을 이고 살듯이 내가 푸른 하늘을 이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 그건 어떤 삶이야? 숭고하고도 기쁜 삶이여라.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시는 끝나지. 그럼 뭐 하겠어? 나 늘 뭐 하겠다? 머리 위에 푸른 산을 얹고서, 푸른 하늘을 얹고서 꿈과 소망과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 사람은 어떻더라? 숭고하고도 거룩하더라, 좋더라, 기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뼈에 저리도록 슬퍼도 좋다. 이건 현실이겠지. 그치?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은 뼈에 저리도록 슬퍼. 뼈마디가 저린, 슬픔이야. 그럼에도 뭐야? 현실은 미래는 나는 뭐 하겠다? 뼈에 저리도록 슬퍼도 좋다. 하지만 점은 들길에 서서 나는 뭐 하겠다?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푸른 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하고 같아? 푸른 하늘과 같지. 그건 뭐하고도 같아? 흰 구름과도 같이. 산에게는 흰 구름이 있고 나에게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지. 그래서 내 현실이 비록 자 뭐죠? 뼈에 저리도록 슬픈 들길이어도 나는 뭐 하겠다? 푸른 별을 바라보겠다. 대조적 심상을 통해서 뭐 하겠다 하자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지요. 그래서 자 결국 이 시는 들길에 서서 뭐 하겠다? 자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길은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여러분들에게도 자 들길은 뭐야? 지금 수험생활. 푸른 하늘, 푸른 별은 뭐야? 자, 합격증, 요게 되겠지. 뭐 신석정이 1930년 되니까 들기름 일제강점이라는 아주 고단한 현실. 하지만 뭐 하겠다? 하늘과 별을 꿈꾸겠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시가 뭐가 된다? 들길에 서서. 그래서 들길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단한 현실이지. 그치? 그럼에도 나는 뭐 하겠다?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을 꿈꾸겠다. 노래하겠다. 오케이. 자, 이하 감상 봐봐봐. 밤이 극복에 대한 현실의 암담함을 상징한다면 별을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요거 푸른 별,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별이나 푸른 하늘, 일지체의 암담한 현실에서 뼈저린 삶의 중압감을 이겨내는 힘으로 장애시키다. 마지막 밑줄 거. 이러한 별이나 푸른 하늘이 일지체의 암담한 식민지 현실에서 뼈저린 삶의 중압감을 이겨내는 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 내 삶은 비록 들길이고 뼈에 저리도록 슬프지만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을 자 꿈꾸면서 살아갈 거야. 이걸 노래하죠. 자, 제재 이거 보시고 특징 한번 봐봐봐. 특징 한번 보시니까 시적 상황의 시어가 뭐야? 저문 들길 이거고, 이 저문 들길의 의미가 뭐다? 저문 들길이 암담한 현실. 이 암담한 현실이 반영론적으로 보면 뭐가 될 수 있어? 일제강점, 요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 푸른 하늘, 푸른 별. 자, 푸른 하늘, 푸른 시자 가자가 추구하는 세계. 그래서 들길과 푸른 하늘, 요 두 가지의 대비만 정확하게 보면 자 9번 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대립적 이미지. 자, 이것도 뭐지? 어둠과 밝음, 요게 되겠지. 자, 시적자의 태도는 의지적이고 미래적이고, 즉 줄이면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문제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돼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서사적 스토리 구조가 있냐 없냐라는 거야. 있어 없어? 서사 구조는 없지, 스토리 구조는 없지. 그래서 그냥 자기의 자, 뭐죠? 시간의 흐름이 없이 자기의 마음과 다짐이지. 비록 생활은 슬프지만 푸른 하늘을 꿈꾸면서 사는 것은 정말로 숭고한 일이고 기쁜 일이야. 그러니 푸른 별을 보고 살아갈 거야 라는 자기의 화자의 미래지향적 다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안 보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어. 숭고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거룩한 일과다, 이런 말이 나오지. 마지막 행 안 읽었구나.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일과이오니, 그러니까 내 삶은 자 뭐다? 거룩하다, 여기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정서는 거룩함, 숭고함, 기쁨 다 같은 말이네. 3번 대립적 심상, 밝은과 어둠, 들길과 푸른 하늘, 미래지향적 삶, 푸른 별을 노래하리라. 자, 오케이. 2번 기억에 대한 반응인데, 기억 푸른 산 돼 있네. 푸른 산. 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이다. 자, 푸른 산이 곧 나지요.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 오케이. 희망적인 미래의 모습. 자, 오케이. 화자의 강인한 의지. 그다음에 자연인 절대. 화자의 강인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나도 저 푸른 산처럼 살 거야라는 자, 미래지향적 다짐이라고 해석하면 3번은 가능한데, 4번은 자연인 절대적 가치.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치 못하는 절대적 존재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4번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봐봅시다. 10번. 자, 추일서정 요게 나와 있는데, 자, 김광균이라는 분이 쓴 시지요. 김광균, 우리나라 1930년대 주지주의의 자 완성, 자 주지주의 시를 김기림으로 시작해서 완성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한번 말을 해줬을 것 같은데, 주지의 가장 큰 특성은 자 제일 먼저 해화성. 그래서 자 순수 시의 음악성보다는 회화성이 중심이 되더라. 이거 회화성이 중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자 주지적이니까 뭐지? 지성적이야. 지성적. 그러니까 뭐다? 감정에
도로보다는 자 지성에 대한 도출. 그래서 이거는 뭐 삶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대 문명 비판, 현대 문명 비판, 자 현대 사회 비판, 현대인에 대한 삶 비판, 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주로 주제시고요. 자 추일서정은 자 가을날의 풍경, 추일의 모습이니까 가을날의 모습, 이거야 가을날의 모습. 우리가 이제 지켜봤을 때 가을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두 가지가. 가을은 서로 배반 모순적인 의미가 들었는데 뭐 만곡이 이거가 그러니까 뭐 결실이랄지 풍성함 요 뜻도 되고요. 그게 조금 지나면 지금 뭐야 이제 하염없이 다 잎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 그래서 조락이라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가을날이 플러스로 보면은 풍요, 뭐 성숙, 뭐 결실 이런 뜻도 되는데 마이너스라고 보면은 뭐 조락, 상실, 자 쓸쓸함, 뭐 고독 이런 뜻인데 이 시에서는 가을에 자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 모습을. 떨어지고요, 상실이고요, 고독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우리가 12월 19일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우리가 어제도 눈도 내리고 며칠 전에 눈도 내리고 지금 잘 패딩 끼어 입고 다니니까 겨울이잖아, 사실은. 그런데 한 2, 3주 전만 하면 낙엽 다 떨어지고 황량하고 쓸쓸함, 그 가을이라고 보시면 돼. 그 가을날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서정이니까 말 그대로 자 음악성보다는 뭐를 보여줘? 주로 해화성을 보여주는데 가을날의 전경을 그려내는 부분들이 나와. 가을날의 전경. 출발 한번 해보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자, 낙엽이 떨어져. 자, 망명정부의 집회래. 망명정부의 실패 어때? 아주 쓸모없음 이거지. 가을날은 어때? 쓸모없는 낙엽만이 뒹굴고요. 그래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마치 포화에 쓰러져 버린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2차 대전에서 자, 독일의 침공을 받았던 폴란드의 도룬시 전쟁의 폐허가 돼버리고 자 적막감과 어때? 자 쓸모없이 쓸쓸함의 정서가 들어지는 낙엽. 그래서 여기서는 낙엽을 통해서 자 가을날에 뭐가 느껴져? 가을날에 쓸쓸함이 느껴지지. 그래서 하나 나왔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처럼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쓸쓸하고요, 황량하고요, 적막한 가을날의 풍경이요. 한 번 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자, 길, 도로. 자, 이거 뭐라 그랬어? 풀어진 넥타이 이랬지. 자, 이건 뭘까? 자, 어떤 의미로 보면 뭐 무질서함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황량하고 적막한 가을날의 모습과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자, 도로의 모습들, 가을날의 전경들. 그래서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일광의 폭포 뭐 공간각인데 자 햇빛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가을 햇살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자 세 번째는 자 급행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 적막한 뜰을 달린다. 자 여기서도 뭐 적막감만 느껴지네. 그 다음에 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네 번째는 또 뭐야? 공장의 철책이 보이지. 철책이 어디 사이로? 자 나무의 근골 사이로. 나무의 근골이면 근육과 골격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잎이 없고 가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자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공장의 철책만이 보여. 이것도 역시 어때? 텅 비거나 황량함의 정서가 드러나지. 자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거의 다 어때? 쓸쓸함이나 고독감 같은 가을날의 서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자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화리법도 되겠네.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이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가 떠가네. 자 그리고 뭐야 거기서 자 셀로판지 같이 자 석양에 비친 구름 하나가 떠가네. 이것도 이제 조락의 이미지지.
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은 화자의 눈에 비친 뭐가 되겠어? 가을날의 정경일 거야.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어? 자, 그 예습은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찬다는 것은 소리를 찰 수는 없잖아. 소리를 차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청각을 촉각화 시켜놓은 공감각이면서,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걷는다는 뜻이겠지. 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질 하나. 자,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뭐 하고 있어? 돌멩이 하나를 허공에 던져보지. 이 돌팔매질을 뭐라 그랬어?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서. 황량한 생각 때문에. 황량한 생각 때문에. 이 황량은 여기서만 나오지만 전부 다 황량이나 쓸쓸함이겠지. 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자, 풍경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자, 이 돌팔매가 어때? 고독한 반원을 딛고 잠겨간다. 돌팔매를 던졌더니 휘포물새를 그리며 떨어진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돌팔매, 황량함을 깨치기 위한 돌팔매인데 그래도 고독한 반원이지. 이게 화자의, 가을날 화자의 뭐가 돼? 쓸쓸함과 and 고독함, 요걸 그려내고 있지. 그래서 추일선영은 뭐냐면 가을날 비춰지는 전경을 통해서 화자의 쓸쓸함과 고독함이라는 정서, 고독한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도시남의 모습을, 차도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하 감상 한번 봐봅시다. 김광윤의 시의 해화성은, 해화성 동그라미, 현대 도시 문명의 새로운 감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 시는 해하다라는 모더니즘 기초 위에 있다. 그래서 자,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이죠. 추일서정도 A는 아니어서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자, 밑줄 거.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뭐 여러 가지 모습이 그려져 있지. 자,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속에서, 자, 뭐가 나옵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 거기서 뭐지? 자, 황량하게 방랑하는 화자의 모습. 요 두 가지가 매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쭉 밑줄 거나,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밑줄, 이리저리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 밑줄. 요 두 가지가, 자, 쓸쓸함이나 고독감을, 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난 황량한 풍경은 화자의 눈에 비친 사물인 동시에 쓸쓸한 자신의 심리 상태가 표현된 객관적 상관물이며, 이것들이 그냥, 자, 쓸쓸한 가을 풍경도 되지만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사물이기도 하더라. 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는 기계 문명의 황량함을 바탕으로 소시민적, 자, 서정과 문명 속에서 느끼는, 자, 밑줄 거,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과 삶의 우수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는 바바리꽃 세우고 쓸쓸하게 낙엽, 은행 나뭇잎이 수북히 쌓여 있는, 자, 도로를 걸으면서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정도. 핵심 정리, 제재는 가을날의 풍경, 주제는 황량한 가을날 애수어린 풍경과 고독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성격은 애수적, 그리고 해화적, 밑줄 거. 애수적, 해화적. 쓸쓸한 그림이다, 요거네. 시적 화자는, 특징은 주지주의 시의 특징. 그래서 공감각, 해화적 심상, 문명 비판, 현대적 감각. 그 다음에 지배 심상은 고독에다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3번 고독한 행위 구체화. 자욱한 풀벌새를 바퀴를 차며 허공에 떠도는 돌팔매 하나. 자, 이렇게 돼 있고, 공감각은 밑줄 거나.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요 정도 보면 돼. 자, 문제 1번 설명 방법으로 적혀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자, 오케이. 자, 낙엽을 보고요. 자, 넥타이처럼 풀어진 길을 보고요. 들판을 달리는 급행열차를 보고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공장의 철책 지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석양에 비친, 자, 석양을 보고요. 그리고, 자, 돌팔매질을, 돌을 따라가서, 자, 반원을 그으면 떨어지는 돌멩이 모습까지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야지 뭐가 돼? 그림이 돼, 한 폭에. 그래서 1번 가능. 대조적 이미지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고 공간이 좁혀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서를 제시하는 자연물 풍경, 선정후경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경이지. 앞에가 경치가 나오고 뒤에가 정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공감각, 리을,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이게 되겠지. 소리를 찾다 그랬으니까 청각을 촉각화 시켜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하고 12번. 자, 11번을 보고 12번은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 갈 건데, 11번, 12번 보시면 우리가 유치진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분이죠. 우리가 생명파 시인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파. 그래서 1940년대 생명의 가치, 실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노래한 시인이 바로 생명파 시인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면 이 생명파 시인의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와? 생명의 서, 요게 나오지. 그 다음에 다음이 바위가 나오지. 12번이. 자, 생명에서라는, 자, 뭐죠?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 타이틀 작품이기도 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니까 어떤 삶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탐색,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게 생명에서야.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뭐지, 질풍노도의 시기도 지나고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어떤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내가 희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자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치? 고민해 봤을 거야. 그래서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자, 요걸 노래하는 게 바로 생명에서야. 그래서 나의 본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마음. 화자의 본질적 가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 이제 그러다가 쌤 정도 나이 되면은 나는 지금까지 반백년의 시간을 자,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남은 삶을 이대로 살아도 될까? 또는 이대로 살았을 때, 자, 나에게 아쉬운 점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과정이 조금은 어른스러워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삶이란, 자, 인생이란, 뭐 결혼이란, 뭐 이런 것들의 직업이란 이런 것들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탐색하려고 했던 자 시인이 바로 누구다? 유치환이다. 그러면서 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노래한 시인이 또한 누구다? 유치환이다. 자 생명에서 한번 가보자.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의 지식이 지금까지 배웠던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독한 회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네.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삶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못 찾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때? 아직까지 본질적 가치를 알았어 못 알았어? 알지 못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 요 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지. 즉 고민하고 번뇌하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지. 뭐를 고뇌하고 고민해? 과연 삶이란 무엇일까? 이거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래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라는 거 의심이지. 삶에 대한 의심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어. 어찌 보면은 이 구절을 읽으면 선생님 무슨 생각이 몇 살 정도 되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선생님이 다 끝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삶에 대한 답을 찾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평생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채 살다가 사람은 죽어가는지도 몰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 80살이 되면은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80살 때 정답이 나타날 거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거 보면은. 근데 이 시적하자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답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애증, 사랑과 증오. 여기서 사랑과 증오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다 짐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애와 증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그럴 때마다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나는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꾸나.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싶어. 그럼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건 뭐지? 삶의 본질적 삶을 탐색하는 공간이겠지.
자, 왠지 이곳에 가면은 이곳에 가서라도 삶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 싶어.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은 자 뭐라고 나와?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은 한 번 뜬 백일이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서 사멸해버린 영겁의 허적 속에서 영원한 시간의 허적 속에서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상하는 열사의 끝이여라. 아라비아 사막은 영겁의 끝이고요. 거기다가 밤마다 고민하는 열사의 끝이지.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오지. 뭐라고 나와? 자, 그 고독한 가운데 옷자락을 나복기는 운명처럼 분명히 나와. 자,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자, 이 고독 끝에서 자, 나는 드디어 뭐야?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삶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볼 거야. 이 아라비아 사막은 절대 고독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삶이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간이겠지. 누구처럼? 알라의 신처럼.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누굴 만날 거야?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건 뭘까? 화자가 찾고자 하는 자기 모습이지. 즉 삶의 본질적 가치를 찾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지. 어찌 보면은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보면 이게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자 시작은 이걸 찾고 싶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본질적 나를 만나겠대. 그래서 자 다시 거기는 자 3년 2연 봐봐.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 열렬한 외로움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됐지. 거기나 네모잖아. 자, 옷자락을 나누며 운명처럼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의 자태를 다시 보여주지 못하거든. 이게 바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원시 본연의 자태지. 어떻게 보면 속물적 인간이 아닌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고 싶어. 그 원시 본연의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어느 모로 언덕에 해완 없이 백골을 쪼이리라. 그래서 이건 뭐야? 자, 내가 내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이 아라비아 사막의 자 사구에서 차라리 후회 없이 백골을 쪼이리라. 무슨 말일까?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러면 뭐야? 나를 찾기 위해서 나는 뭐 하겠다? 죽음마저도 불사하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말로 나는 뭘 찾고 싶은 거야? 나약한 현실적 나는 본질적 나를 찾고자 하는 대립적 이미지의 형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유치원의 생명에서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아직까지도 이 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 요걸 노래한 시가 유치원의 생명에서. 자, 이하 감상 한번 봐봐봐. 이 시는 생명에 대한 본질 추구와 생명에 대한 치열한 자세가 엿보이는 시입니다. 이걸 찾고자 했던 유치원의 강렬한 열망이 돋보입니다. 허물을 떨치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의지를 노래한 시다. 그리하여 삶의 회의로부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하여 열사의 고독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 참된 자아를 찾아 나선다. 결국 사막은 아라비아 사막은 자신의 운명과 대결하는 공간이다. 밑줄 그어. 사막은 자신의 운명과도 대결하는 공간이다. 그 사막 가운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원시 본연의 자태다. 본질적 삶의 가치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자, 핵심 정리. 자, 제재돼 있고 주제 봐보자. 원시 본연의 자아를 추구 또는 생명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미추고 생명의 순수성에 대한 회복, 생명의 순수성을 회복 요거. 그다음에 시적 특징. 관념적 시어와 어려운 한자어 사용이 빈번하다 이렇게 돼 있지. 관념적 시어 밑줄, 한자어 밑줄. 뭐 회의, 애증, 뭐 그다음에 영겁의 허적, 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한자어고 관념적이고. 그다음에 생명에서의 목소리. 자 2번 봐봐봐 특징에서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주관적이고 오직인 관념을 통해 관념을 독백 형식의 목소리를 통해 표출하여 독백 형식 밑줄. 이러한 점 이 시의 직설적이고 설득적인 진술의 문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시적 자아는 자, 밑줄 거 강하고 의지력 있는 남성의 목소리. 그래서 강한 의지를 지닌 남성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문제 2개 보고 자 넘어갑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 반성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자, 반성한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자, 찾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성찰적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나는 본질적 모습을 모른다. 근데 이게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이번 절대자의 의지하여 절대자라면 신을 말하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되거나 부처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되거나 그래서 종교적 절대자를 말해. 우리가 절대자 그러면 종교적 절대자. 그다음에 주어진 운명의 아니지. 주어진 운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번 자아의 모습을 찾기 위한 내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뭐냐면 본질적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 2번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없네 아쉽게도. 자, 어디냐면 일행의 나의 지식이 나 밑줄고 1번. 이행의 내 또한 밑줄고 니은. 그 다음에 사행의 저 머나먼 아랍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해서 나는 가자의 나 밑줄 그어서 디귿. 그 다음에 밑에서 사행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이때 나 밑줄 그어서 리을. 그래서 일행의 나, 이행의 내, 사행의 나, 그리고 밑에서 사행의 나 했을 때 다른 나는 뭡니까? 일행, 이행, 사행은 여기지 현실적 자하고 아직까지 삶의 본질적 가치를 찾지 못한 자고요. 요 니을이 삶의 본질적 가치를 찾은 나이 되겠지.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만들어 놓으면 정답은 몇 번이 돼? 4번. 그 다음에 이제 바위는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바위는 유천의 같은 맥락인데, 자, 인간의 어떤 나약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존재. 나약한 인간으로부터 벗어난, 도달하고자 하는, 자, 절대적 존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쉬 흔들리지 않는 나약한 인간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게 바로 뭐가 된다? 이 시가 되는 바위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나약한 현실로부터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 초국의 의지 이렇게 보시면 돼. 바위는 자, 현실 초국의 의지. 초국이라는 게 뭐지? 극복이지. 어떻게 보면 자, 이 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런 나약한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찾고 싶어. 이 나가 바로 어떤 존재야? 바위야. 같은 맥락에서 같이 보면 돼. 이런 현실적 자에서 나약한 나에서 벗어나서 요 나로 가고 싶은 거야. 아라비아 사막의 열렬한 고독과 우세 만나게 되는 나야. 이 나는 어떤 존재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약하지 않는 자, 현실을 극복한 초월적 존재가 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의 바위랑도 연결이 돼. 그래서 자, 12번 보시면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나 죽어서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이 바위가 뭐야? 절대적 존재지. 그래서 아예 에련에도 물들지 않고 희로에도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꺾이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만 자, 아이쿠. 나 죽어서 뭐가 되겠다 그랬냐면 바위가 되겠다 그랬어. 그래서 에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희로에도 움직이지 않고 에련이나 희로애라 해서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지. 그치? 자, 이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게 바로 바위야. 그러니까 쉽게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존재가 되고 절대적 신념, 절대적 의지, 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약하지 않은 나약성을 드러내고 굳건함을 드러내지. 그래서 나 굳은 바위가 되고 싶어. 그래서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몫 속에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자, 이 안으로 채찍질 생명서로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나를 채찍질하여 이렇게 연결이 돼. 자, 드디어 생명마저도 망각해버려서 흐르는 구름은 구름, 먼 원래는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 두 쪽으로 깨뜨려도 자, 소리하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되리라. 그래서 자,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요. 두 쪽으로 깨져도 소리내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 도달하고 싶은 자, 초월적 존재로서의 바위.
나약한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난 바위, 이걸 노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주제는 허무극복의 의지. 자, 문제 1번 봐봐봐.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돼 있네. 대상을 의인화했다. 바위를 의인화했지. 내가 바위가 된다 그랬으니까 바위에 대한 의인화. 그다음에 현실 적극적 삶, 오케이. 남성적 어조, 오케이. 수동적 삶보다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봐야지. 그래서 자, 4번은 안 돼. 자, 성격 중 다른 하나 이렇게 돼 있네. 에련이나 희로. 자, 에련이나 희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감정이지. 그러니까 에련이나 희로는 이행 삼행에 함께 나오니까 답이 될 수 없겠지. 그러면 이제 희로하고 에렌이는 노래하고 비정이 되겠지. 자, 억년 비정의 한몫 속에서 안으로 채찍질해서 노래해도 노래하지 않고 깨져도 소리내지 않는 바위가 된다 그랬으니까 비정은 바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비정함이지. 비정한 침묵. 노래는 자, 희로나 에련이를 가지고 있는 자, 인간의 감성,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 바위라는 시는 나약한 인간의 감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굳은 존재가 되고 싶다. 요걸 노래한 거지. 그다음에 13번 아마 바다와 나비는 여러분하고 꽤 많이 봤을 거라고 봐줘요. 꽤 많이 봤을 거라고. 자, 그래서 13번 김기림. 자, 아까 김광균이가 주지시의 완성이라면 김기림은 주지시의 도입이라고 보면 돼. 주지주의의 주지시의 도입. 선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제 바다와 나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 바다라는 것은 현대의 자, 새로운 문명 세계 요걸 말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때 이 현대 문명 세계를 탐하려고 했던 나비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이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약한 존재이고 무지의 존재이면서 결국 화자, 시인 김기림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1930년대 서구 열강들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자, 이 김기림도 서구의 문명에 대한 자, 호기심과 그렇죠? 열망으로 현해탄을 넘어서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문물이라는 게 너무나 비정하고 그다음에 현대 문명이라는 게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에 놀라서 좌절하고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는 게 자, 바다와 나비인데 자, 이 시에서 어떻게 이제 시상이 전개되는가 가봅시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적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가 않다. 다시 한 번만 자, 시상에 전개해 보면은 자, 바다는 사실은 어때? 무서운 곳이야. 그런데 수심이 있어서 무서운 곳인데 모든 것들을 시면처럼 빨아들여 버리니까 근데 나비는 자, 이 수심을 모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한 존재지. 무지에서 용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만용이지 결코 진정한 용기는 아니겠지. 자, 흰 나비는 바다가 도무지 무섭지가 않다. 그래서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 바다를 청무밭으로 착각해서 내려갔다가 청무밭에서는 좋은 경험이 있잖아. 무꽃에 앉아서 팔랑팔랑 날개짓하면서 꽃수술에서 향기도 맡으면서 지냈으니까 그래서 색깔이 똑같아서 바다가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가. 그래서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이 나비는 어떤 존재가 돼요? 공주. 그래서 이제 공주라는 것은 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지. 마치 원실 속의 하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가 되어서 자, 이 물결에 절어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달만이 실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생명성의 공간이 꽃도 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비어리의 서글픈 자, 초생달이 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자, 무생명 속에 무서운 수심에 대한 상처를 받은 나비.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현대 물질 문명의 새로운 세계고요. 근대 문명의 세계고 나비라는 것은 화자의 즉 시인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자, 나약한 존재로서의 모습. 자, 이해 감상 보시면 이 시에서 바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냉혹함을, 나비는 낭만적인 꿈과 자, 동경과 꿈을 각각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밑으로 가.
바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냉혹함.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의 냉혹함. 냉혹한 현실. 그 다음에 나비는 낭만적인 동경과 꿈.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자, 좌절이라는 아픔을 맛보게 되겠지. 자, 이 시는 주관적이고 낭만적인 정열과 꿈을 가지고 현실에 뛰어든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가 가혹한 현실,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암시한다. 이때 나비는 부가된 주관적이고 낭만적인 정열과 꿈의 실체는 시인 자신의 행적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화자 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근대화의 꿈과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거쳐야 될 모험과 시련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 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나비는 꿈꾸지만 결국은 그 꿈이 좌절되고 말더라. 자, 어깨에, 자, 허리에 시린, 자, 초생달만 시린 상처만 남더라. 이게 되네. 시적 특징 한번 보시면, 자, 1번 바다와 나비의 대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색채의 대비, 자, 흰색과 푸른색. 그 다음에 회화적 심상, 주지시, 회화적 심상, 주지시. 나비를 의인화시켜놨다. 자, 감상에다 내재적 의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내재적 의미는 실 안 읽어도 된다 그랬지. 1번 보니까 가냘프고 연약한 나비가 바다를 꿈꾸다가 수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 깊고 꽃조차 피지 않는 바다의 냉혹한 불모성에 좌절하는 모습이 참 안 됐어. 시어의 함축적 의미만을 해석해내고 있잖아. 시어의 함축적 의미만을. 요건 뭐가 된다? 내재적 감상. 요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14번 말고 15번. 자, 5분 만에 볼 거 14번 말고 15번. 우리 264 그러면 너무나 많이 아니까. 절정, 요게 나오지. 264의 절정. 자, 264는 1940년대 대표적 저항시인이고요. 그러면 주제가 뭐야? 광복에 대한 주로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시인이다라고 그냥 264 그러면 요거랑 동일시해서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시 절정은 절정을 영어로 바꾸면 클라이맥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맥스는 자, 어떤 거야? 극한의 상황 이걸 말해. 극한의 상황. 극한의 상황이니까 일제강점하에 암담함 아주 극한적 암담함 요걸 말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극한의 상황에서 화자는 뭐 해야 돼? 벗어나기 위한 의지와 희망을 노래해야지. 자, 시가 전체가 자, 4개의 연인 한번 가보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첫 번째, 북쪽으로 휩쓸려오다는 것은 쫓겨오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이 반도에서 삶의 터전을 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밑에 어때 많은 사람들이 자 빈농들이 어때 간도나 만주로 유랑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여기서 북방으로 쫓겨가는 것은 자 유랑의 쫓겨감을 말해. 자, 두 번째 하늘마저 끝나 지쳐버린 고원. 어떤 하늘이란 건 플러스일 테니까 희망마저 끝나버린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자,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지. 그치? 자, 더 이상 옮겨드릴 수 없는 참혹함이나 비참함에 대한 극한의 상황이지. 극한 상황. 그래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요 상황이 자 극한의 절정의 상황이야. 오케이? 그래서 극한의 상황이지. 자, 절정의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사연에서 뭐 나와?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이렇게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극한의 상황이 오자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강철로 된 무지개. 엊그제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뭐 서서히 한 발 한 발 가겠다. 뭐 이런 뭐 시구도 인용해서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철로 된 무지개. 요건 뭘까? 이 극한의 절정의 상황을 뭐 하겠다? 자 극복하고 이 극한적 상황을 넘어서려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거 뭐라 해야 돼서 밑에 극한 상황에서 자, 자아의 간접적 자세.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복 의지 요걸 노래한다.
이육사시는 뭐죠? 시 자체가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광복에 대한 신념 이런 걸로. 자, 이 시의 이하 감상 봐봐. 이 시는 암담한 식민지 시대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국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미출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극하려는 의지, 극복하려는 의지. 그래서 현실적 삶이 위축되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새롭게 확대된 삶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전기가 마련된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시상의 전환이거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작품은 순환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 뭐 이육사시니까 전부 다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거 오케이. 자, 문제 두 개니까 한번 봐볼까? 1번. 자,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네. 적절한 것.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 현실이 뭐야? 암담한 현실. 그거에 대한 저항의지는 뭐야? 대응 방식은 무지개.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해서 자, 이 현실을 암담한 현실을 뭐 하겠다? 초극 또는 극복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시에서는 뭐 북방하고요. 뭐 칼날하고요. 그 다음에 강철로 된 무지개 요걸 통해서 극한의 상황에 대한 극복 이렇게 보시면 돼. 1번 오케이. 자, 2번. 자, 매운 계절 적절하진 것 9절. 일제 강점하에 자, 가혹한 현실이니까 자, 탄압, 모진 탄압 요게 되겠지.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서리빨 칼날 이거 돼 있는데 이것도 뭐지? 생존의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 요거겠지.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이럼에 이거에서 뭐야? 극한의 상황에서 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그 다음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돼 있는데 현실은 체념. 이육사시에서 체념이라는 거는 옳지 않겠지. 그치? 체념이 아니라 극복의 의지 이렇게 가야지. 극복의 의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4번 찾아주시면 돼. 자, 1시간만 더 좀 더 빨리 자, 시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쉬었다 갑니다.